이제 NFC 와일드카드 게임 프리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 시즌 정규 시즌 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올 포스트 시즌을 관통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건강한 우승. 역시 건강이 전제가 된 상태로 저희가 이제 프리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이제 NFC 3경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가 LA 램스와 시애틀 시혹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6번 시드와 3번 시드의 맞대결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10일 일요일 오전 6시 40분에 시작이 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이제 중계진이 팍스의 넘버원 중계진 이 조벅, 트로이 에이크먼, 에린 앤드류스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시애틀의 홈구장인 룸앤필드에서 펼쳐질 예정인데, 저희가 그 몇 주 전에 센츄리 링크 필드에서 이름을 바꿨다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저희는 이제 기업 스폰서가 바뀐 줄 알았는데 그 기업의 이름이 바뀐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댓글에서 어떤 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 기회를 이제 빌어서 이제 한번 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 좀 역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양 팀이 현재는 지구 라이벌이기는 한데, 지구 재배치 이전에는 시애틀이 이제 AFC 소속이었기 때문에 다른 컨퍼런스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양 팀의 플레이오프 맞대결 역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딱 한 번이었는데 2004 시즌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램스가 27대 20 신승을 거뒀습니다. 예. 근데 이 2004년은 커트 워너가 램스를 떠난 첫 해였어요. 예. 그래서 워너는 없었지만 워너와 함께했던 그 막강한 리시버들은 이제 여전히 남아 있었던 해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올 시즌으로 이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올 시즌은 이제 지구 라이벌이기 때문에 두 차례 맞대결이 있었는데 1승 1패를 나눠 가졌습니다. 각각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래서 그 두 경기에 대해서 짧게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경기는 이제 램스가 승리를 거뒀는데 일단 제일런 램지가 DK 메칼프를 완전히 지웠고, 그 사이에 레너드 플로이드가 3개의 색, 데리우스 윌리엄스가 2개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램스 수비가 시애틀을 막아내면서 승리를 거뒀었고, 두 번째 맞대결은 이제 16주 차에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러드 고프가 엄지손가락 부상을 당하면서 램스가 좀 동력을 잃었고, 반면에 이제 시애틀은 제이코브 홀리스터가 쐐기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복수에 성공을 했었던 이제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양 팀이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일단 관전 포인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제러드 고프의 출장 여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도 조금 좀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고프가 정상적으로 공을 던지는 것으로 보였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좀 출전 여부가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들도 있었는데, 그 NFL 네트워크에서 하는 굿모닝 풋볼이라는 이제 분석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전문가들이 월포드를 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슈퍼볼에 진출했던 경험이 있는 고프가 큰 경기에서는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만 나올 수 있다면 고프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데, 안 건강한 고프와 건강한 월포드 사이에서 이게 의견이 좀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나오든 간에 램스는 결국 러싱과 수비에서 좀 이제 경기를 끌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시애틀 시옥스의 공격이 리그 넘버원 수비 타이틀을 달고 있는 램스의 수비를 상대로 얼마나 점수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애틀 시옥스의 O라인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고, 이 램스의 D라인은 거의 뭐 리그 최강급이잖아요. 에런 도널드가 이끄는 리그 최강급의 D라인이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사실 이 트렌치 싸움에서 유리한 건 램스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애틀에게 조금 희소식이 있다면, 주전 라이트 태클 브랜든 쉘, 그리고 주전 레프트 가드인 마이크 이우파티가 이번 경기를 앞두고 복귀를 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전 5명이 모두 출전할 수 있게 되는 시애틀인데, 이번 시즌 이 주전 5명이 모두 나선 경기에서 시애틀이 전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분 좋은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시애틀 오라인이 좀 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만 버텨준다면 러셀 윌슨이 이제 경기를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자말 아담스 선수의 건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올 시즌에 칼로스 던랩이 중간에 트레이드가 되어오고, 자말 아담스가 이제 부상을 당했다가 복귀를 한 이후에 이 시애틀 시옥스의 수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자말 아담스 선수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수비에서 큰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말 아담스 선수의 출장, 그것도 건강한 상태에서의 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라이너스전에서 어깨 부상을 또 추가로 입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자말 아담스는 커리어 첫 플레이오프 경기이기 때문에 예. 굉장한 출전에 대한 의욕 그리고 욕심을 드러내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뭐 욕심만으로 모든 경기가 잘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 부상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시애틀이 이제 최근에 플레이오프 탈락했던 경기들을 좀 돌이켜 보면 4쿼터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 전에 너무 많은 격차로 뒤지다 보니까 좀 따라가는데 이제 힘이 붙여서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이제 3쿼터까지 조금 앞서 나가거나 음. 뒤지더라도 좀 접전 상황으로 흘러가야만 이제 윌슨이 4쿼터에 역전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역시나 DK 메카프와 제일런 램지의 맞대결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이제 DK 메카프와 제일런 램지가 맞대결을 펼쳤을 때 사실상 제일런 램지가 이 DK 메카프를 좀 틀어막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 DK 메카프가 이 제일런 램지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경기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첫 대결보다는 두 번째 대결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던 메칼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 번째 대결에서는 이제 조금 더 램지에 대한 공략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현지의 분석을 보면 4.5점 정도 시애틀의 우세를 점치는 이제 기사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램스의 주전 쿼터백 문제가 결국 시애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다라는 얘기를 하곤 하는데 세 번째 맞대결이잖아요. 1승씩을 나눠 가졌고 과연 세 번째 맞대결에서는 어떤 팀이 승리를 하게 될지 경기 결과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애틀 시옥스와 LA 램스의 경기부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워싱턴 풋볼팀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10일 일요일 오전 10시 15분 램스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경기가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이 경기는 워싱턴 풋볼팀의 홈구장인 이제 페덱스 필드에서 열릴 예정이고 네. NBC에서 중계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익숙한 알 마이클스와 크리스 콜린스 워스가 아니라 이제 이진이 나올 예정이에요. 예. 마이크 트리코와 토니 던지가 이제 이 경기의 중계를 맡을 예정입니다. 양 팀의 세 번째 플레이오프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두 번의 경기에서는 1승씩을 나눠 가졌었어요. 1999년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템파베이가 워싱턴을 꺾은 바 있었고 2005년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는 워싱턴이 17대 10으로 승리를 하면서 디비저널 라운드에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양팀 지금 1승 1패를 기록한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만 의원이 이 얘기를 해줬는데 양 팀은 정규 시즌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던 팀이었습니다. 2015 시즌에 있었던 일인데 전반에만 해도 24대 0으로 템파베이가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워싱턴에서 뛰고 있던 커크 커즌스가 이제 인생 최고의 경기를 하면서 후반에만 4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러면서 워싱턴이 31대 30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그리고 커크 커즌스가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동안 그 전설의 명대사 You like that? 삿대질을 하면서 You like that을 외치고 라커룸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한번 좀 영상을 제가 넣을 테니까 네. 한번 듣고 가시죠. You like that? You like that? 역시나 You like that이라는 이제 대사가 착착 입에 붙는데 You like that 매치로 저희가 명명을 해보면 어떨까요? 네, 이제 커즌스가 지금 뛰고 있지 않다는 게 좀 네. 아쉽기는 해요. 어쨌든 본격적으로 경기 얘기로 좀 들어가 보면 역시나 이제 탐 브레이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패치 유니폼이 아닌 다른 유니폼을 입고 뛰는 첫 번째 플레이오프 경기가 되겠어요. 브레디가 팀을 13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로 이끈 것은 분명히 성과지만 네, 템파베이 팬들의 눈높이는 그 정도에서 만족할 수는 없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브레디가 최소 슈퍼볼 정도까지는 가져야 이제 템파베이 팬들이 욕심 좀- 강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도 이제 시즌 초반으로 돌아가 보면 김민준 아나운서도 브레디를 오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로 선정을 했을 만큼 네. 뭐 브레디에 대한 기대감이 크셨잖아요. 저는 그래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왜냐면 원래 저희 팀에 있다가 다른 팀에 간 선수고 약간 저는 이 선수의 퍼포먼스 때문에 페이트리어츠 팬이 됐으니까
어디 가서든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좀 섞여 있었죠. 어쨌든 브레디가 시즌 내내 좀 기복이 있는 모습도 있었지만 음. 적어도 시즌 후반으로 와서는 아주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뭐 플레이오프에서도 좀 기대가 되는 내용인데 이제 문제는 워싱턴의 수비가 만만치는 않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워싱턴의 D라인이 강한 것은 저희가 시즌 내내 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더 강조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워싱턴의 세컨더리도 지금 탄탄하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을 앞두고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글스에서 영입했던 로날드 다비가 16개의 패스 굴절, 네. 그리고 칩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제 켄달 풀러가 11개의 패스 굴절에 4개 인터셉션, 그리고 신인으로 드래프트에서 뽑혀서 들어온 캠런 컬이 마지막 4경기에서 3개 인터셉션을 몰아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컨디션이 좋은 세컨더리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세컨더리 선수들이 벅스의 강력한 리시버들을 얼마나 막아줄 수 있느냐. 이게 또 이제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제 생각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데빈 화이트 선수의 부재라고 봐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경기에 이제 나오지 못하게 된 데빈 화이트인데 사실 이제 이게 운이 좀 안 따랐던 게 만약에 경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 경기가 아니라 월요일 경기가 됐으면 출장을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경기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에 배정이 되면서 데빈 화이트 선수가 출장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이 뭐 템파베이에게는 좀 악재인데 뭐 반대로 워싱턴에게는 좀 희소식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워싱턴의 공격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알렉스 스미스가 부상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17주 차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테리 맥러린이나 안토니오 깁슨 같은 키플레이어들이 있기는 하지만 벅스의 수비진에 이제 집중 견제를 받을 것이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선수들이 집중 표적이 됐을 때 로건 토마스나 제디 맥키식 같은 이제 보조 자원들이 얼마나 이 선수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느냐. 그게 저는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사실상 객관적으로 좀 경기를 놓고 봤을 때 이 경기의 탑독은 시드가 낮은 팀인 벅스입니다. 뭐 4번 시드와 5번 시드의 경쟁이기 때문에 예. 뭐 종종 이런 일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현지에서도 템파베이 버캐니어스의 7.5점 정도의 우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쿼터백 문제가 있는 램스가 4.5점 언더독인데 지금 워싱턴이 7.5점 언더독이니까 뭐 전문가들이 이제 이 두 팀의 전력 차를 조금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겠죠. 네. 과연 이 전력 차에 대한 예상을 워싱턴이 뒤집을 수 있을지 아니면 벅스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도박사들의 예상대로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이 경기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벅스와 풋볼팀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기는 시카고 베어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 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6시 40분에 펼쳐지는 경기가 되겠는데요. 이 경기는 이제 CBS의 일진이 출동을 합니다. 짐 렌츠, 토니 로모, 트레이스 울프슨 그리고 제이 필리까지 이제 중계진에 참여할 예정인데 예. 사실 토니 로모가 17주 차에 이제 격리 조치가 되면서 이제 마이크를 잡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 경기에서 좀 돌아올 예정입니다. 예.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이 두 팀이 이제 역대 플레이오프에서 2번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2번 다 모두 베어스가 이겼다 그래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90년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베어스가 16대 6으로 이제 승리한 전적이 있었고 2006년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무려 39대 14로 베어스가 대승을 거두면서 슈퍼볼에 진출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90년의 패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2006년 대결에는 드 브리스가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 입장에서는 좀 복수전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저희가 또 옛날 얘기 전문가 이진만 위원에게 옛날 얘기가 없느냐, 옛날 얘기를 좀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얻어왔는데 이거를 이제 이진만 위원이 명명을 하기를 마이크 디카볼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디카 감독은 이제 베어스의 유일한 우승을 이끌었었던 감독이죠. 85년 베어스. 그런데 이분이 92년까지 베어스 감독을 역임하고 이제 몇 년 공백기를 가졌다가 97 시즌부터 99 시즌까지 세인츠의 감독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디카 감독과 관련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디카 감독이 1999 드래프트를 앞두고 러닝백 리키 윌리엄스 선수를 굉장히 뽑고 싶어 했다 그래요.
얼마나 뽑고 싶었는지 그의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2번 픽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픽이랑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 픽에다가 2000년 드래프트 1라운드 픽 그리고 3라운드 픽까지 묶어가지고 트레이드업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받아와야 되는 게 1라운드 1번 픽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놀랍게도 1라운드 5번 픽으로 트레이드업을 했어요. 뉴올리언스가 그해 2라운드 픽이 없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해 가지고 있던 모든 드래프트 픽과 내년도 1라운드, 3라운드 픽을 주고 이제 7계단으로 올라온 거죠. 네. 그래서 이 리키 윌리엄스라는 러닝백을 뽑았는데 당시에 마이크 디카 감독은 이 윌리엄스를 월터 페이튼과 비교하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예. 전문용어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죠. 호구. 전형적인 호구들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러닝백의 가치가 지금과는 다르게 굉장히 높을 때였으니까 뭐 트레이드업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정도의 어떤 픽 거래는 낭비였다. 진짜 호구 잡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디카 감독이 충격적인 혹은 이제 충동적인 결정을 했다.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싶은데 그 당시 이제 많은 미디어에게 조롱을 당했다고 해요. 이제 그 조롱을 받다가 이제 약간 자조적인 이제 반응으로 이 윌리엄스와 신랑 신부 코스프레를 해서 또 사진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잡지 표지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찾아서 이제 유튜브 영상에 같이 좀 올릴 예정인데 네. 그래서 윌리엄스가 얼마나 잘했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을 살펴보니까 데뷔 시즌에 1000 스크리미지 야드를 넘기는 했어요. 그런데 터치다운이 2개뿐이었고 뉴올리언스가 지불한 대가만큼의 이제 성적은 아니었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서 결국 뉴올리언스가 3승 13패라는 초란 성적을 거뒀고 이게 마이크 디카 감독의 커리어 마지막 감독 시즌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해 이제 줬던 픽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픽들 중에 놀랍게도 챔프 베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명예전당에 입성한 선수들 리스트를 이야기를 할 때 네. 챔프 베일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선수가 이 반대급부로 받아갔던 1라운드 픽으로 뽑았던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명예전당에 갔던 선수를 뽑을 수 있는 픽을 주고 반대급부로 받아와가지고 평범한 것보다 조금 더 잘하는 러닝백을 뽑아왔다. 근데 이 러닝백이 중요한 건 세인츠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이애미로 이적을 하고 나서 터집니다. 차라리 끝까지 안 터졌으면 좀 속이라도 덜 쓰렸을 텐데 놀랍게도 이제 세인츠에서 3년을 뛰고 마이애미로 팀을 옮기는데 네. 마이애미로 옮긴 첫 시즌이었던 2002 시즌에 무려 2000 스크리미지 야드를 돌파를 했고 예. 17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올 프로에 선정이 됐었거든요. 네, 프로볼까지 같이 선정이 됐죠. 물론 이후에는 뭐 은퇴를 했다가 번복하기도 하고 뭐 금지 약물 복용 때문에 또 출장 정지를 받기도 하고 이런 좀 굴곡진 커리어를 보내기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1 시즌에 볼티모어에서 누적 러싱 야드 10,000야드를 돌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네. 뭐 전체 커리어로 보면 분명히 빛나는 순간도 있었고 뭐 아닌 순간도 있었는데 적어도 마이크 디카 감독이 지불했던 대가만큼의 성적을 내지는 못했다. 네. 그리고 세인츠에서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호구 잡혔다. 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베어스와 세인츠는 마이크 디카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즈만 위원이 얘기를 해줬는데 뭐 어찌 됐든 이제 올 시즌에 이제 양 팀의 맞대결이 한 번 있었습니다. 8주 차의 맞대결을 펼쳤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베어스와 세인츠의 경기다 그러면 야, 일방적으로 세인츠가 이기지 않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8주차 맞대결이 연장 승부 끝에 26대 23 세인츠가 필드골로 이제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는 좀 참고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인 게 예. 베어스의 선발 쿼터백이 트루비스키가 아니라 닉 폴스였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닉 폴스가 막판 추격전을 통해서 이제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지만 예. 결국 윌 러츠에게 끝내기 필드골을 얻어맞으면서 베어스가 패했는데 뭐 이날 가장 빛났던 선수는 이제 엘빈 카마라가 163 스크리미지 야드를 해줬던 거였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17주차 경기에서 드류 브리스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꼭 있어야 되는 선수가 엘빈 카마라 선수거든요. 근데 다행히 엘빈 카마라가 코로나 리저브에 올라갔다가 이날 경기 배정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에 되면서
경기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 얘기해 주셨던 데빈 화이트와는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봐야겠어요. 예. 그래서 카마라도 뭐 치료를 잘 받는다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마이클 토마스도 이제 부상자 명단에서 해제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100% 컨디션일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완전체로 이제 나설 수 있는 세인츠의 공격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면에 베어스는 이제 핵심 라인베커인 로칸 스미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좀 악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석으로 봐도 사실 베어스가 세인츠를 이기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예상이 들긴 합니다. 뭐 일단 베어스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전은 17주차 1쿼터에서 3쿼터까지 했던 모습을 좀 재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 트루비스키의 짧은 패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이빗 몽고메리를 활용한 공격들 이런 거 위주로 좀 시간을 태우면서 브리스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네. 이제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는 모든 객관적인 전력에서 유리하긴 하지만 최근에 플레이오프 트라우마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심이었던 적도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버저비터를 맞았던 적도 있고 네. 뭐 커크 커즌스에게 당했던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세인츠가 슈퍼볼까지 이르질 못했는데 그 트라우마에서만 극복할 수 있다면 적어도 와일드카드 라운드는 좀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더구나 이제 어떻게 보면 드류브리스의 커리어 마지막 플레이오프 출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인츠에게는 그리고 드류브리스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뉴올리언스에 지금 8.5점 정도의 우세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와일드카드 라운드 6경기를 통틀어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과연 이렇게 나올지는 좀 두고 보긴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이제 시카고 베어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경기까지 프리뷰를 모두 해봤습니다. NFC 와일드카드 3경기에 대한 프리뷰를 모두 마쳤고요. 이제 AFC 쪽을 좀 살펴봐야겠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AFC 17주차 경기들에 대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